안녕하세요. 저는 강북에 사는 30대 중반의 남자 약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사연을 올리는 이유는 어이없는 이유로 파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평생 가슴에만 묻어두고 살려고 했지만 세상엔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도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라도 사연을 올려봅니다. 어릴 적 저희 집은 많이 가난했어요. 저희가 3남매인데 여자인 막내 동생은 고등학교에 보내지 않으려고 했으니 말 다 했죠. 하지만 정부의 지원도 있고 해서 저희 3남매는 정규 교육을 모두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중 둘째인 저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 결과 약대에 들어가게 돼서 집안을 빛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사회에서 알아주는 직업인 약사가 될 수 있게 되니까 부모님은 정말이지 기뻐하시더군요. 주변 사람들 역시 개천에서 용이 났다며 엄청나게 부러워하기도 하셨고요. 물론 저 역시도 스스로가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물론 약사로 사는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어요. 의료인들은 평생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약사도 퇴근 후나 주말에는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의학 논문이나 신약 트렌드에 대해 숙지해야 했거든요. 사람들은 약사가 멀뚱히 서서 감기약이나 처방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이면에는 뒤처지지 않기 위한 발버둥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고된 약사 생활을 매일매일 버텼습니다. 그러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건 다름 아닌 제 여자친구였어요. 여자친구는 약사와 손님의 관계로 만났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약국을 오픈했는데 일반인들은 좀처럼 알기 힘든 의학 용어들을 말하면서 약을 달라고 하더군요. 약을 처방해드리면서 무슨 일을 하시냐고 여쭤봤더니 근처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의료인을 만나는 게 흔한 일은 아니라서 저희는 급속도로 친해졌고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을 통해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약사라는 타이틀에 반해 접근했던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 경계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여자친구 수영이의 소탈함을 보면서 저는 제가 오해를 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와 수영이는 알콩달콩한 연애를 시작했네요. 남들처럼 밥을 먹고 카페를 가고 여행을 가고 스킨십을 하는 평범한 연애였죠. 하지만 평범한 게 가장 힘들고 행복한 거라고 저와 수영이는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지금을 굉장히 감사하게 여겼어요. 저희는 서로를 굉장히 잘 이해했는데 아무래도 직업적인 공통 분모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보통 직업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서로의 고충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약간이나마 공통점이 있다 보니 비의료인이 알지 못하는 힘든 점들을 헤아릴 수가 있었죠. 저 역시 간호사에 대해 자주 들어왔기에 지옥 같은 3교대 근무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1년간 사랑을 키워오던 저는 수영이에게 프로포즈를 했답니다. 서로 결혼 정년기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도 이 정도의 행복을 느끼기 어렵겠다는 판단 때문이었죠. 고맙게도 수영이는 제 청혼을 받아주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양가에 인사를 하기로 했고요. 다만 저희 본가가 지방이라 일단 처가부터 가기로 했죠. 수영이네 부모님은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온 저희 부모님과 달리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분이셨어요. 아버지는 중견기업에서 상무까지 지낸 분이시고 어머니는 교사로 은퇴하신 분이셨어요. 솔직히 저희 집안을 무시할 법도 한데 처가에서는 무시하시는 법도 없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더군요. 우리 집안에 이렇게 사짜 직업 가진 사람이 사위로 다 들어오는구만. 특히나 장인어른은 제가 약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것에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사실 이해는 되었습니다. 제가 미래의 딸을 낳는다고 해도 소위 말해 사짜 직업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시키고 싶을 테니까요. 누군가는 장인어른이 속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제 약사 면허가 사라지는 것도 아닌지라 저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답니다. 특히나 더 좋아하던 사람은 수영이의 오빠, 제게는 형님 되던 사람이셨죠. 이야, 우리 수영이가 약사 남편을 데려왔어? 잘됐다, 잘됐어. 앞으로 약값은 제대로 굳겠네? 제부 잘 왔어요.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형님은 장인어른보다 저를 더 예뻐해 주셨어요. 그렇게 종종 저는 예비 처가에 가서 얼굴 도장을 찍곤 했답니다.
갈 때마다 부담스러울 정도로 한 대를 받아 기가 쭉쭉 빨리긴 했지만 저를 좋아해 주신다는 사실에 기분은 좋았어요. 그렇게 한 달 후 저와 수영이는 목포에 있는 저희 부모님 댁에 찾아가기로 했어요. 서울에서 가기에는 꽤 먼 곳인지라 둘 다 주말 스케줄을 비운 채 마음을 먹고 가야 했죠. 그렇게 저와 수영이는 긴 시간을 들여 목포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희 부모님은 수영이에게 엄청난 환대를 하셨답니다. 아이고,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 될 사람이구나. 잘 왔다. 정말 잘 왔어. 먼 데까지 오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지. 어머니는 수영이를 특히나 예뻐하시더라고요. 요즘 여자들은 시월드네 뭐네 하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 대한 공포가 심한데 저희 어머니는 며느리를 괴롭힐 생각 자체가 없는 분이셨거든요. 어머니는 제가 여자친구가 없던 때도 며느리가 들어오면 예뻐해 줄 거라며 만약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면 남편이 네 잘못일 거라고 엄포를 놓으셨답니다. 농담 섞인 말씀이셨지만 그만큼 며느리 될 사람이 들어오면 잘해줄 거란 말씀이셨죠. 그렇게 수영이는 저희 가족들 사이에 둘러싸여 이런저런 질문을 받았어요. 하지만 제겐 마음이 쓰이는 점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다름 아닌 저희 집 맏형 때문이었죠. 사실 저희 형은 자폐아입니다. 신체는 성인으로 성장했지만 지능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물론 저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들은 형을 미워하지 않아요. 안타깝긴 하지만 장애가 있든 없든 저희 가족인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릴 때부터 장애가 있는 형을 가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싸늘한지요. 그리고 저는 수영이마저 제 형을 그런 시선으로 볼까봐 두려웠답니다. 그렇게 가족들과의 만남을 마친 후 수영이와 서울로 올라갈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자폐아인 저희 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오빠, 혹시 내가 나쁘게 볼까봐 묻는 거야?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건 그냥 병일 뿐인 거잖아. 특히나 다른 사람들이면 몰라도 간호사인 내가 몸이 불편한 사람을 안 좋게 보면 안 되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나 당신 형님 나쁘게 보지 않아. 수영이는 다행히도 저희 형을 나쁘게 보지 않는 듯 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 제가 정말 결혼할 사람 하나는 제대로 잡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고마운 마음을 담아 수영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렇게 한 달 후 양간에 상견례를 하게 되었죠. 중간 거리에서 만나면 좋겠지만 양가에서 모르는 곳은 그다지 좋지 않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서울의 한 호텔에서 상견례를 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부모님은 잘 커준 저희 커플을 칭찬하기 바쁘셨거든요. 특히나 장인 장모님께서 제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사 사위를 얻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시는 것처럼 보였네요. 신혼집이나 혼수, 예단 같은 문제도 딱히 큰 갈등이 없었고요. 사실 저희 집 형편이 좀 기울긴 했지만 다행히도 제가 모아둔 돈이 꽤 있어서 양가의 도움을 크게 받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저희 집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니 처가에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사위가 가진 돈이 많다는데 굳이 불평을 할 이유도 없잖아요. 한참 얘기를 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조금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어렵게 말을 꺼내시더군요. 저희 큰아이가 몸이 조금 불편하지만 결혼식에는 문제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사돈. 아버지는 자폐를 가진 형이 혹시라도 결혼식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난동을 부릴까봐 미리 양해를 구하셨답니다. 죄송할 일은 아니지만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양해를 구하시려는 거였죠. 그런데 처가댁 식구들의 표정이 영 이상하더군요. 마치 못 들을 말을 들었다는 것처럼요.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장인어른이셨답니다. 예? 사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몸이 불편하다니요? 장인어른은 숟가락마저 툭 내려놓은 채 저희 아버지께 물으셨어요. 형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 수영이를 붙잡고 아니 수영아, 이게 무슨 말이야? 몸이 불편하다니 이런 말은 안 했잖아. 설명 좀 해봐. 라며 추궁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수영이가 처가댁 식구들에게 저희 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걸요. 저는 이유가 뭔가 싶어 수영이를 바라봤지만 그녀는 제 시선을 피하기만 하더군요.
어리둥절한 건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견례 자리가 어영부영 끝이 났어요.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지만 끝은 너무나 찝찝하게 끝난 거죠. 그렇게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헤어지는데 뒤쪽에서 형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신수영, 너 왜 말 안 했어? 자폐하라니. 야, 그거 유전되는 거 아니야? 너 그러다가 장애인 나오면 어쩌려고 그래? 나름 목소리를 줄였다고 줄였겠지만 형님의 목소리는 저희 가족에게도 다 닿은 것 같았어요. 저 혼자만 들으면 상관없지만 부모님까지 들으신 것 같아 화가 나더군요. 저는 당장 가서 따지려고 했지만 부모님을 봐서 꾹꾹 참았네요. 저는 결혼이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결혼은 어떻게든 진행이 되더군요. 그렇게 저희 커플은 결혼에 필요한 절차들을 천천히 밟아 나갔답니다. 대부분이 신혼집에 들어갈 물건들을 구매하는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역시 가구들을 한참 돌아본 후 가까운 식당에 가서 삼겹살과 소주를 먹는데 수영이가 평소보다 더 많이 마시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피곤한가 보다 싶어 가만히 두었죠. 그렇게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술을 마시던 수영이가 말하더군요. 오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오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수영이는 뭔가 진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듯 하더군요. 갑자기 웬 진지한 얘긴가 싶었던 저는 아우 왜 그래 갑자기 무섭게 라며 너스레를 떨었답니다. 하지만 수영이의 굳은 표정은 풀리지 않더군요. 저는 수영이가 뭔가 한마디를 하긴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뜸을 들이던 수영이가 제게 말했답니다. 오빠, 혹시 아주버님이 많이 불편하시면 결혼식장에 오시지 않는 건 어떨까? 그 말을 들은 제 표정은 완전히 구겨졌답니다. 뭐? 수영이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솔직히 그렇잖아. 요즘 시대에 경조사에 꼭 참여하란 법도 없고 불편하신데 굳이 참여하지 않으셔도 되잖아. 안 그래? 야, 너 지금 우리 형이 창피해서 그러냐? 어? 그런 거야? 버럭 화를 내는 저를 바라보며 수영이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닐 리가 있겠나 싶어서 저는 더욱 크게 화를 냈답니다. 아니기는 뭐가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서야 왜 우리 형만 콕 집어서 결혼식장에 안 와도 된다고 하는 건데 우리 형이 창피해? 장애인이라서 남들 보여주기 부끄러워? 그런 거야? 저는 옆 테이블의 손님들이 듣든 말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수영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형을 깎아내리는 건 절대로 참지 못하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수영이는 저희 형을 나쁘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기에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수영이는 잡아먹을 듯 화를 내는 저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저희 형이 모욕당한 게 불쾌했던 저는 계속해서 쏘아붙였어요. 저번에는 뭐 나쁘게 보지 않는다더니 그건 다 거짓말이었냐? 사실은 우리 형이 창피했어? 그래서 상견례 전에도 장인 장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은 거지? 그런 거 아니야 오빠. 왜 이렇게 화를 내?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제발 그만해. 됐으니까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우리 형이 창피해서 말 안 한 거냐고. 아, 설마 장인 장모님이 시키신 거냐? 식구 중에 자폐아가 있는 게 창피하니까 결혼식에 데려오지 말라고. 그런 거야? 저는 사람들의 눈총 따위를 무시한 채 수영이를 다그쳤어요. 난리통이 한참이나 이어졌고 저희 커플은 삼겹살집 사장님의 항의로 쫓겨나고 말았답니다. 수영이를 두고 집으로 떠난 저는 며칠 후 부모님이 계신 목포로 찾아가 모든 사실을 말했고요. 어머니, 아버지, 죄송하지만 이 결혼 물러야 할 것 같습니다. 상견례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쪽 집안에서 저희 형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비록 수영이를 사랑하긴 하지만 저희 형이 무시받는 걸 참아가면서까지 결혼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기에서 끝낼게요. 저는 삼겹살집에서 있었던 일까지 덧붙여 말하며 부모님께 파혼하겠다고 말했답니다. 말하면서도 왠지 부모님이 놀라시진 않을까 걱정했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모님은 놀라지도 않으시더군요. 오히려 제가 이런 말을 해주길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제게 아버지는 어렵게 말을 꺼내시더군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어차피 이렇게 된 김에 얘기해야겠구나. 사실 얼마 전에 이 동네에서 바깥사돈과 내 형님 되는 사람을 봤다. 네? 장인어른이랑 형님을요? 그래, 처음에는 잘못 봤다고 생각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이 목포까지 오실 일이 뭐가 있겠냐? 하지만 상견례 때 봤던 차종과 번호판을 보고 확신했다. 그 사람 그랜저의 차번호 5111 아니니? 차가 흰색이고 번호가 쉬워서 대충 봐도 알겠더구만. 아버지는 얼마 전에 있던 일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답니다. 이야기의 요지는 이랬어요. 서울에 계셔야 할 장인어른과 형님이 목포까지 나타나 몰래 저희 가족을 보고 갔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파악하고자 잠자코 모른 척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 저희 형을 관찰하러 온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형이 동네를 지나갈 땐 창문을 내려서 면밀히 바라보기까지 했고요. 그래도 확신이 없어서 잠자코 있었는데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과일가게 아주머니께서 서울에서 온 외지인이 저희 형의 장애에 대해 꼬치꼬치 조사하듯이 물어보고 갔다는 걸 전해 듣고는 확신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너무나 속상했지만 저를 생각해서 가슴에 묻기로 했답니다. 그 와중에 제가 목포까지 찾아와 파혼을 하겠다고 하니 그때 일을 공개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개 같은 집구석을 봤나? 사건의 전말을 깨닫게 된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수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말씀이 사실인지에 대해도 물었어요. 그런데 수영이가 머뭇거리며 말을 더듬는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수영이 역시 처가댁 식구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요. 부모님 댁을 나선 저는 서울까지 곧장 달렸답니다. 예비 처가에 도착해 문을 부술듯이 두들긴 후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다행히 처가 식구들 전부가 집에 있더군요. 처가 식구들은 한밤중에 들이닥친 제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을 보니 더 화가 치솟더군요. 이미 수영이한테 모든 말을 전해 들었을 텐데 말이죠. 무슨 일이냐고요? 그걸 몰라서 물으십니까? 저희 부모님이 계신 목포까지 오셔서 저희 형을 관찰하셨다고요? 과일가게 아주머니께는 저희 형의 장애가 얼마나 심한지까지 물으셨고요. 집이 떠나갈 듯 고함치는 저를 바라보며 처가 식구들은 얼굴이 창백해지더군요. 점잖던 예비사위가 갑자기 폭군이 되었으니 그럴 수밖에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비사위가 아니었고 이들에게 예의를 갖출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희 형이 장애가 있는 게 그렇게 문제입니까? 예? 저희 아버지께서 상견례 때 그렇게 양해를 구했는데도 그게 그렇게 걱정이 되셔서 목포까지 와서 감시를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미친 듯이 퍼붓자 형님 역시 받아치더군요. 그래, 봤어. 아니 사돈 될 사람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데 알아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다가 우리 수영이가 가질 애가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어쩌려고 그래? 까놓고 말해서 사돈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찝찝한 게 당연한 거지. 막말을 퍼붓는 형님을 보니 저는 꼭지가 완전히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존심까지 생략하며 맞불을 놓고 말았죠. 야, 이 무식한 인간아. 우리 형이 가진 질병은 유전이랑은 아무 관련이 없는 거야. 그리고 당신네 집구석이 찝찝할 게 뭐가 있어? 당신들이 우리 형 장애인인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막말로 당신들이 우리 형 수발을 들 거야? 뭐 할 거야? 뭐? 무식? 너 말 다 했어 이 자식아? 이게 약사라고 봐줬더니 막말을 하네. 너 그따위로 막말해놓고 우리 수영이랑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누가 결혼을 해? 애초에 상견례 때 당신네 식구들이 똥 씹은 표정 지었을 때부터 이미 이 결혼은 끝난 거였어. 그리고 내가 한마디 더 해줄까? 부끄러워해야 할 건 몸이 불편한 우리 형이 아니라 사고방식에 장애가 있는 당신들이라고. 그러자 장인은 이거 안 되겠네.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나한테 한번 혼나볼래? 너도 네 형처럼 어디 하나 부러뜨려서 장애인 만들어줄까? 어디서 주제도 모른 게 와서는 사람을 열받게 해. 하여튼 청것들이랑은 상종도 말아야 한다니까. 지혜비가 저렇게 교육을 시켰으니 이렇게 예의범절도 없고 무식하기가 짝이 없지. 좋은 말로 할 때 어서 꺼져. 라고 하는 겁니다. 아, 정말 열받더군요.
나 하나만으로 욕을 하면 참을 수 있겠지만 내 형 그리고 우리 아버지까지 싸잡아서 이상한 사람들 만들어버리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라는 게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이 있는데 사람을 두고 면전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제 눈에는 더 이상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저것들을 혼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저것들이 오기 전에 옹기종기 모여서 저녁으로 순댓국을 먹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전 생각할 틈도 없이 그래 바로 저거다 라며 순댓국을 예비장인 면상에 세차게 부어버렸어요. 안 해! 안 한다고! 이 결혼 너네가 아니라 내가 안 한다고 이것들아! 뭐? 청것들? 뭐? 상종을 말아야 돼? 그래 잘 됐다. 청것들에게 한번 당해봐라. 청것들이 가슴에 한 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야! 내 눈! 내 눈! 여보 빨리빨리 수건 빨리 갖고 오라고. 나 눈 못 뜰 것 같아. 너 감히 내 얼굴에 순댓국을 부어? 넌 내가 당장 고소할 거니 그렇게 알아? 여보 뭐해? 빨리 수건에 물 적셔서 갖고 오라니까. 네, 얼마든지 고소하세요.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준 걸로 내는 벌금은 얼마가 나와도 하나도 아깝지 않으니까.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처가를 빠져나왔답니다. 장인과 형님은 제가 제대로 한 방 먹여서 그런지 저를 뒤따라오지도 않더군요. 제 뒤를 따라온 건 오직 수영이 뿐이었어요. 오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아빠랑 오빠 설득할게. 그러니까 제발 이러지 마. 우리 가족들이 잘못한 건 맞는데 이렇게 끝낼 일까지는 아니잖아. 수영이는 저를 붙잡으며 제발 파혼까지는 하지 말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처가 식구들이랑 똑같은 인간인 그녀에게 동정심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아니, 이렇게 끝낼 일이 맞아. 나는 우리 형 무시하는 쓰레기 같은 집구석이랑은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도 않아. 넌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라면 집어쳐. 너희 아빠랑 오빠가 저지른 짓들을 묵인한 그 순간부터 너도 똑같은 인간이 된 거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며 수영이를 내팽겨치고 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수영이에게 연락이 끝도 없이 오더군요. 심지어 장인과 형님에게도 연락이 왔어요. 처음엔 협박이었다가 나중에는 회유로 또 마지막에는 사과로 바뀌더군요. 하지만 그들의 밑바닥을 본 제가 그들을 용서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날 마음이 진정된 저는 부모님께 전화해서 모든 관계가 끝났다고 말했어요. 결혼식장만 들어가면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파혼을 하니 정말 죄송스럽더군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괜찮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다 있는 법이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거라. 그리고 이 애비는 네가 자랑스럽다. 만약 네가 그 사람들의 만행을 다 알고도 결혼하려고 했다면 이 아비는 더 슬펐을 것 같다. 후회하지 않을 결정해줘서 고맙다. 이런 마음을 안다면 내 형도 정말 기뻐할 게다. 아버지는 제가 오히려 좋은 선택을 한 거라며 위로를 해주셨답니다.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 역시 아버지와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수영이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지만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결혼을 강행했다면 형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니까요. 지금은 파혼하고도 6개월이 지난 시점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수영이와 예비 처가 식구들에게선 종종 연락이 온답니다. 한 번은 지긋지긋해서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었는데 어느 날은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와서 보니까 내가 약사사위 얻는다고 동네방네 얼마나 자랑을 해놨는데 네가 이딴 식으로 파혼을 해? 내가 반드시 네 약국 망하게 할 거니까 잘 살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 이런 내용이 도착해 있더군요. 네, 장인 어른이란 인간이 분에 못 이겨 남의 핸드폰을 빌려 문자를 보낸 모양이더군요. 참 그런 모습을 보니 결혼 안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번호까지 차단하며 저는 요즘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가족들이 있는 목포로 가서 약사 생활을 할까 고민하고 있고요. 이번 사건으로 형이 더욱 애틋하게 느껴졌고 그런 형과 가까이에서 지내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졌거든요.
마음의 응어리로 남은 일들인데 이렇게 사연을 올리니까 조금은 후련해지네요. 아마 이 사연을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장애가 있는 가족을 둔 분 계실 텐데요. 장애는 절대 죄가 아니니까 고개를 숙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